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이크 앞에 앉기까지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리네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마치 결혼식장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가지 않았던 그 결혼식장 앞에 다시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올해로 45, 결혼한 지 꼭 15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반쯤 변할 시간 동안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며느리는 평생 외주를 타는 사람이라고. 한쪽으로 기울면 시댁이 화를 내고 다른 쪽으로 기울면 친정이 우는 거라고. 저는 그 외줄 위에서 15년을 버텼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발바닥이 갈라지도록. 그런데 작년 가을 그 외줄이 뚝 끊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가위로 자른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줄 위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줄이 어떻게 끊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통쾌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말은 어쩌면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쾌함에 이르기까지 제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잠을 설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한 말씀씩 남겨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작은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들에 나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고 저는 그 집안의 막내딸이자 단 하나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서 아버지가 군밤을 까주셨고 봄이면 어머니가 머리에 동백기름을 발라주셨지요.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큰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꼬박꼬박 시골로 붙였습니다. 오빠가 결혼하면서 빚을 좀 졌는데 그 빚을 갚는데 보태야 한다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딸이니까.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를 갚아야 하니까.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8이었을 때였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던 분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참 점잖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수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흔든 가장 큰 이유였지요. 어머니께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내한테도 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믿음이었지만요. 연애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분의 진짜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위해 양복을 새로 한 벌 맞추셨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모은 폐물 중 가장 좋은 옷반지를 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의 손을 한번 보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사돈, 손이 참 거치시네요. 농사를 많이 지으셨나 봐요?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평생 흙을 만져온 자신의 손을 식탁 밑으로 슬그머니 감추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그 동작을 보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흙을 파신 그 손을 왜 그날만큼은 부끄러워하셔야 했을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시장에서 옷가게를 한다. 단골이 많아서 매출이 어쩌고 저쩌고, 강남에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시댁 쪽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고, 사돈 될 분도 있다는 등 우리 부모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술잔만 비우셨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시누이가 한 명 있다는 것. 박상미라는 이름의 그때 32살이었던 노처녀 시누이. 그분이 식당 안으로 늦게 들어오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계셨습니다. 가방 하나가 우리 어머니 1년 농사 수입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 백화점에서 잠깐 사람 만나느라.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활짝 피셨습니다. 우리 딸 바쁘지? 어서 앉아. 너 좋아하는 갈비찜 시켜놨어. 그 모습을 본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어땠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끝에 매달린 슬픔을 저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러셨습니다. 미정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님이 좀 기가 세 보이시던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상호 씨가 좋은 사람이잖아. 어머님도 사실 별거 아니실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렸는지, 얼마나 세상을 몰랐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 옛날 저 자신을 끌어안고 한참 울고 싶어집니다. 어머니의 그 직감이, 그 본능적인 우려가 사실은 모두 맞았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신혼은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얻을 형편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남편 회사에서 사원 아파트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우리 부모님께서 조금 보태주신다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상호는 외아들이야. 결혼했다고 부모 떨어져 살아? 그건 우리 집안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미정이 너도 알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는 거.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별 선택지가 없었지요. 신혼 첫날 밤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발걸음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안방 문이 열리고 미정아, 일어나서 밥해야 하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가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반찬 5가지, 따뜻한 밥. 그게 시댁의 아침 식사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상미는요? 아침 11시, 12시는 되어야 방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또 부엌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정아, 상미 아침 좀 차려라. 우리 딸 늦게 일어났네. 저는 이미 아침 설거지를 다 마치고 빨래를 돌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쳐서 따뜻하게 차려드리면 시누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깨작깨작 드시다가 절반은 남기곤 했지요. 그러고는 또 한마디. 옳게 미역국이 좀 짜네요. 다음엔 좀 싱겁게 끓여요. 저는 네,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족, 적응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것을, 밥하는 기능, 빨래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그리고 시어머니의 분풀이를 받아내는 기능.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첫째 지호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 박씨 집안 장손이니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 먹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부엌일을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 5명 낳으면서도 다 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토했습니다. 눈물이 변기물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때 처음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못 견디겠어.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결국 이러셨습니다. 미정아,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야. 엄마도 그랬어. 첫째 낳으면 좀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 조금만 더가 15년이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호가 태어난 건 결혼한 지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본 그 한 그릇의 미역국. 저는 그걸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아, 이분도 사람이구나. 나도 이 집안의 식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잠깐, 정말 잠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산후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니, 더 심해지셨지요. 손주가 생기니까 며느리한테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드니?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어. 너 그러다가 둘째는 어떻게 키울래? 지호가 100일도 안 됐는데 둘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호가 2살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게를 더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나 더 임차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며느리네 친정의 빚을 좀 부탁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친정에도 도리를 다해야 하지. 너희 친정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결혼할 때 폐물 한 세트, 그게 다였잖아. 우리 상우한테 시계 하나 사줬어. 양복 한 벌 맞춰줬어. 친정에서 좀 보태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우리 친정에서는 형편껏 다 했습니다. 가전제품도 모두 새 걸로 해주셨고 폐물도 시댁에서 요구한 만큼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친정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울먹이면서 말씀드렸지요. 시어머니께서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신다고.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러셨습니다. 미정아, 얼마면 돼? 어머니가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집에선 1년 농사 매출 전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알았어, 미정아. 보내줄게. 너 시집살이 잘하라고. 어머니 잘 모셔라. 며칠 뒤 친정 어머니께서 농협에서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을 시어머니께 드리던 날 시어머니께서 통장을 받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다야? 좀 더 보태달라고 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한평생 모은 돈을 깬 것인데 그게 이게 다야? 라는 말로 평가받는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 친정의 돈은 그저 당연히 가져와야 할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영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후에 그 가게를 정리하셨는데 손해봤다는 핑계로 단 한 푼도 갚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평생 그 일을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둘째 다은이가 태어난 건 지호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번엔 아들 하나 더 낳지. 박씨 집안에 사내가 둘은 있어야 하지.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은이가 딸인 걸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산후조리원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도 끓여주지 않으셨지요. 둘째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그 무렵부터 남편은 점점 더 회사 일이 바빠졌습니다. 그게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오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로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시댁의 모든 살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은이를 재우다가 거울을 봤는데요. 거울 속에 30대 후반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하고 눈밑은 까맣고 입가에는 이미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울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한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누이 상미는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학원비를 다 대주셨지요.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증금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8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를 한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장비 사는 데만 1,000만 원이 들었지요. 영상 3개 올리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는 동안 상미는 명품 백을 모았고 백화점 VIP 회원이 되었고 매년 2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모든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시댁의 가게 매출에서요. 그리고 며느리네 친정에서 빌려온 돈에서요. 상미가 35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왜 좋은 남자가 안 나타나는가? 시어머니께서는 매주 결혼정보회사에 상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상미는 매번 퇴짜를 놓았습니다. 엄마, 그 남자 의사 맞아? 너무 키 작아. 안 돼. 엄마, 그 남자 변호사인 건 좋은데 너무 못생겼어. 엄마, 그 남자 사업가? 그거 망하면 끝이잖아. 다음.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수가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직업도 없고 나이도 적지 않고 이미 양쪽 무릎이 시리다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 변호사, 사업가만 골라가면서 결혼하려 하는지. 시어머니는 그런 상미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셨지요. 우리 상미가 워낙 미인이고 똑똑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의사 정도는 만나야 하지. 그런 거 만나려면 결혼할 때 신혼집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는 해줘야 하지. 우리 상미가 좁은 데서 살 수가 있나? 어림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 신혼집 누구 돈으로 해주시려고요? 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게 결국 저희 친정집을 향할 줄은요. 상미가 3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작년 봄이지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마트 캐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빼먹은 이야기가 있네요. 저는 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부터 동네 마트에서 캐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박씨 집안 망신이지. 그런데 제가 받아온 첫 월급 봉투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걸 다 어디다 쓰니? 우리 상미 옷이라도 한 벌 사주지 그러니. 시누이 챙기는 게 도리다. 그 말씀에 저는 두 번째 월급 봉투부터는 시어머니께 절반을 드렸습니다. 그게 시댁의 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도 시댁 돈인 거죠. 아무튼 그날 저는 마트에서 종일 서 있다가 집에 왔는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상미까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환갑잔치라도 하는 것처럼요. 미정아, 어서 와. 이리 와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날은 반드시 무언가를 요구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상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나 결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정보 회사를 들락거리면서 내 짝이 없다고 한탄하던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어머, 정말 축하해요, 아가씨. 어떤 분이세요? 의사야. 상미가 그 말을 할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평생 기다려온 무언가가 이루어진 듯한 표정이었지요. 의사예요? 어느 병원에? 강남에서 정형외과 개업 준비 중인 사람이야. 이름은 이준혁. 나이는 39. 키는 184. 잘생겼고 강북 아파트 한 채는 이미 있어. 가족은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사업하셔. 상미는 마치 외워둔 듯 그 사람의 정보를 줄줄 읊었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상미가 그동안 안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을 기다린 거였어. 봐, 이렇게 좋은 사람이 결국 나타나잖아.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한다는 건 사실 저한테는 정말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시집간 시누이는 시집간 시누이고 그러면 적어도 시댁의 모든 관심이 더 이상 시누이 결혼에 쏠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시누이 결혼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빠져나간 돈도 이제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마디였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사돈될 분들한테 체면이 있잖니. 의사 집안이야. 어디 농사꾼 집안이랑 비교가 되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상미 신혼집은 강남에 30평대로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돈한테 예단으로 5천 정도는 보내야 하고 결혼식도 호텔에서 해야 하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얼마나? 전부 다 하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해. 강남 아파트가 요즘 시세로 8억은 가니까. 거기에 결혼 비용, 예단, 가정가구, 사돈 챙기는 돈. 10억? 10억? 저는 그 숫자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 돈이 누구 돈인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마련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옷가게 두 채를 30년 동안 운영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있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정아, 너희 친정에 부탁 좀 해야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친정에 부탁이요? 그래, 너희 친정에 시골에 땅 있잖니. 집도 있고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오면 10억은 나올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집을 담보로 잡으라고요? 왜? 안 될 거 뭐 있니? 그 집 어차피 너희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랑 오빠가 나눠 가질 거 아니야. 너 몸만큼 미리 좀 빼다 쓰면 되는 거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미정아, 우리 상미가 시집을 잘 가야 우리 박씨 집안이 사돈을 잘 만나는 거다. 그러면 결국엔 너희 지호하고 다은이한테도 좋은 일이지. 너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줄 알지?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가족회의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자리였다는 거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아, 그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처남이 형이고 너희 친정 재산은 결국 너랑 처남이 받을 거니까 좀 빌려와서 쓰고 나중에 우리가 갚으면 되잖아. 저는 그날 밤 그 거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우리 친정집을 담보로 신우이의 신혼집을 위해. 저는 그날 밤 친정 부모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신 아버지의 거친 손이 거칠다는 말 한마디에 식탁 밑으로 손을 숨기셨던 어머니, 가리고 저 때문에 평생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빚을 갚느라 고생하셨던 친정 오빠까지, 그분들의 평생 일군 집을 담보로 우리 시누이의 호텔 결혼식과 강남 아파트를 마련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친정에 부탁드릴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로 그 집 한 채 마련하신 분들이에요. 그 집은 부모님의 노후고 오빠 가족의 미래예요. 제가 그걸 담보로 잡아서 시누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건 도저히 못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못한다고? 너 지금 시집을 누구네 집으로 왔는지 잊었니? 박씨 집안 며느리야. 시누이 시집 가는데 며느리가 보태는 건 당연한 도리야. 어머니, 시누이 시집 가는 게 며느리가 친정 담보까지 잡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너 따위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제 뺨을 치진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시누이 상미가 말렸거든요. 엄마, 됐어. 그만해. 올케가 정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 시누이도 사람이긴 하구나 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상미가 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올케, 정말 친정에 부탁 못해? 그럼 우리 결혼식에 오지 마. 우리 시댁될 사돈한테 친정도 못 도와주는 며느리네 가족이 와 있는 거
창피해서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친오빠의 아내인 저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요? 시댁될 사돈한테 창피하다는 이유로요?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옳게 분명히 말할게. 친정 담보로 10억 못 배우면 결혼식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시댁분들이 와서 보고 어떤 집안이길래 며느리가 시집간 신우이 결혼식에도 보탬을 안 하나 하고 흉본단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맞장구 치셨습니다. 그래, 미정아. 너 안 와도 돼.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그 대신 식이 끝날 때까지 친정에서 돈 들고 오는 거 잊지 마. 그게 마지막 기회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친정 담보 잡으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친시누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요? 왜? 너 안 오면 누가 슬퍼할까봐 그래. 안 와도 아무도 안 찾아. 그리고 우리 박씨 집안 망신만 안 시키면 돼. 그 순간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미정아, 일단 진정하고 어머니랑 상미 말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간 외줄을 타며 잡고 있던 그 줄이 정말로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 편이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지.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셨지요. 엄마, 나야. 우리 막내딸. 잘 지내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서 물으셨지요. 미정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응? 말 좀 해봐. 그런데 저는 결국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집을 담보로 10억 받아오라고 했다는 그 말을 저는 차마 우리 어머니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신 그분들이 막내딸 시집살이 때문에 평생 일군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신우이가 결혼하는데 시댁 분위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러셨습니다. 미정아, 시집살이가 힘들지? 엄마는 다 알아. 그런데 미정아, 너 한 가지만 약속해라. 우리 집 때문에 너희 시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 집 한 채면 충분해. 너만 건강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모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감각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래, 우리 딸. 엄마도 사랑해.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절대 친정에 손 안 댄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시누이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절대. 다음 날부터 시댁의 분위기는 살벌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말도 안 거셨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저만 빼고 모두 식사를 하셨고 제가 차린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지요.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랑 결혼한 우리 오빠도 참 불쌍하다. 시집을 잘못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집을 잘못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깬 적도 있고
눈물이 떨어져서 음식이 짜진 적도 있고, 그런데 누구 하나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저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아이들 방에 잠깐 들렀다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지요. 어느 날 저는 정말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평생 일군 집을 담보 잡아야 하는 일이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사실은 나도 좀 그래. 그런데 어머니가 한번 말씀하시면 안 듣는 게 더 큰일 나잖아. 그리고 우리 상미가 한 번도 시집을 못 가서 어머니가 평생 한이 되셨던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좀 봐주자. 응? 봐달라고요? 봐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평생 일군 집인데. 여보, 당신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일군 가게를 담보 잡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 이 결혼식에 내가 안 가는 게 더 편하죠? 어머니랑 시누이 눈치 안 보고 결혼식 치를 수 있으니까. 남편은 그 말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일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호텔 예약, 드레스 피팅, 청첩장 디자인, 예단 보내기, 신혼여행 준비. 모든 게 화려했고 모든 게 돈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진 현금은 이미 바닥난 듯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가게 두 채 중 한 채를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도 10억은 어림없었지요. 부족한 금액이 한 6억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6억을 끝까지 저한테 받아내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한 번씩 한숨을 쉬시면서 이러셨지요. 아이고, 우리 상미 인생인데 며느리 한 명만 협조해주면 다 해결될 일을 우리 박씨 집안이 이렇게 비참하게 결혼식을 해야 하나. 그러면 시누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시누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다른 집들은 친정에서 알아서 보태준다는데 저는 식사를 하면서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청첩장을 식탁 위에 놓으시면서 저를 빼고 다른 식구들한테만 한 장씩 주셨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지호와 다은이한테까지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시누이한테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아가씨, 저는 청첩장 안 주시는 건가요? 시누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올케 거 줄까 말까 했는데 어차피 안 올 거잖아. 돈 못 가져왔으니까. 아가씨, 그래도 시누이 결혼식인데 며느리가 안 가는 건 안 와도 돼, 정말로. 우리 시댁에 미리 말해놨어. 올케 친정이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식 못 온다고. 그러면 사돈 측에서도 아, 그런 며느리도 있구나 하고 알아서 이해해 줄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올케, 솔직히 친정 형편이 그렇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친정에 얼마나 잘해줬어. 결혼할 때 패물도 좋은 거 골라주셨고 명절마다 선물도 보내드렸고. 그런데 정작 시누이 결혼이라는 큰일에 한 푼도 안 보탠다는 게 말이 돼? 차라리 안 오는 게 우리 사돈분들한테도 덜 미안한 거야. 저는 그날 정말 처음으로 시누이의 따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지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 안 가지. 안 가고 말고. 너희가 정녕 그렇게 원한다면 정말로 안 가줄게.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해주신 한복이 한 벌 걸려 있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때 입으려고 작년부터 미리 손질해 두었던 한복이었지요. 저는 그 한복을 꺼내서 옷걸이에서 떼어내 다시 비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한복은 다시는 시댁에서 입을 일이 없을 거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친정에 부탁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시선을 내리깔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안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너 내일 결혼식에 오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한다. 친정 돈 없이는 식장 얼씬도 하지 마라. 네, 어머니. 안 갈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호와 다은이를 데리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내일 작은 고모 결혼식에 못 가. 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엄마, 작은 고모 결혼식이잖아.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아빠랑 너희들만 가. 다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안 갈래. 엄마랑 같이 있을래. 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러더군요. 엄마, 나도 안 갈래. 엄마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저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컸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요. 남편은 그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차려둔 밥이 그대로 식어 있었지요. 남편은 식탁을 한번 쳐다보더니 안방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는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미용실에 가셨고 시어머니는 한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요. 모든 사람이 분주한데 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 보였는지 시아버지께서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정아, 정말 안 갈 거니? 네, 아버님. 어머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가는 게 도리지요. 시아버지께서는 한숨을 한번 쉬시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지호와 다은이도 결국 양복과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에 따라갔습니다. 제가 보냈거든요. 아이들이 작은 고모 결혼식에 안 가면 나중에 시댁에서 제가 아이들을 못 가게 했다고 또 트집을 잡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호야, 다은아. 엄마는 좀 사정이 있어서 못 가지만 작은 고모 결혼식이니까 너희는 가서 잘 보고 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험담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해. 알았지? 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절 안았지요.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11시.
저는 그 빈 거실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둔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전 11시 45분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일은 15년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버님? 미정아, 너 빨리 와. 빨리 식장으로 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났어요? 빨리 와. 지금 식장이 난리 났어. 사돈이 안 오셨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사돈이 안 오셨다고요? 신랑 측 부모가 한 분도 안 왔어. 친척도 한 명도 없어. 신랑만 와 있어. 그것도 늦게. 그리고 지금 신랑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시작해야 하는데 신랑이 사라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빨리 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강남이니까. 택시 타고 빨리 와. 빨리.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했지요. 가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똑똑히 봐야 하겠다. 저는 옷장에서 평소 입던 단정한 옷을 한 벌 꺼내 입었습니다. 그 한복은 안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가면 시댁 식구처럼 보일까봐 저는 그저 단정한 회색 정장 한 벌을 입고 머리만 빗어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12시 반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진작에 시작되었어야 할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식장 앞이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입구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고 호텔 직원이 한쪽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 그러니까 시댁 친척들은 거의 다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랑 자리도 비어 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대기실 앞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시누이 상미는 신부 대기실 안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식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거의 넋이 나간 표정이셨습니다. 신랑이 왔다 갔어. 시작 30분 전에 왔는데 양복도 안 입고 그냥 평상복으로 왔어. 그리고 시누이 만나서 뭐라고 한참 이야기하더니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더라고. 그리고 신랑이 그냥 나가버렸어. 핸드폰도 안 받고 부모도 안 와, 친척도 한 명도 안 와, 형제도 안 와. 이게 결혼식이야? 사기 결혼이지. 저는 정말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신랑이 의사 맞아요? 시아버지께서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 우리도 이제 모르겠어. 처음에 시누이가 그 사람 면허증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니? 의사라고 하니까 그냥 믿었지. 그때 신부 대기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미친 엑스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우리한테 사기친 거지. 그래, 그렇지. 사기지. 저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시누이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휴대폰을 들고 발을 구르고 계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살려줘. 우리 상미가 사기당했어. 그놈이 의사가 아니래. 의사 면허도 가짜고 부모도 진짜 부모가 아니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대.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신우이가 그제야 말을 했습니다. 흐느끼는 와중에요. 옳게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의사 면허증은 인터넷에서 산 가짜래 부모님도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가 아니고 결혼식 하루 전에 비로소 다 알려주러 왔대. 자기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래. 다른 여자도 있대. 임신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의사가 아니고 부모도 가짜고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 모든 게 결혼식 30분 전에 밝혀졌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강남에 있는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에 다 의사들이래서. 어떤 모임이요? 페이스북에서 봤어. 강남 의사 결혼정보 모임이라고. 거기 가면 의사들 많이 만난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임이 진짜 의사들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의사 흉내내는 사기꾼들의 모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우이는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을 단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의사 면허증을 한 번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진짜 의사라고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친정집을 담보로 10억을 받아오라고 했던 그분께서는 정작 자기 사위 될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가짜 의사인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 하나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지요. 저는 그 신부 대기실에서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어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며느리 친정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하셨던 그 사위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의사 면허증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병원에 한 번 전화도 안 해보시고 그저 의사라는 한마디만 믿고 따님 결혼을 추진하셨네요. 어머니,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자세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미정아,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 친정집 담보 잡았으면 그 10억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꾼 손에 그대로 넘어갔겠지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평생 일군 집을 잃으셨을 거고 평생 농사 짓고 사신 그분들이 노후에 어디 길거리에 나앉으셨을 거예요. 며느리 친정집 한 채 없애서 사기꾼 결혼 자금 만들어주는 시어머니.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신우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옳게 미안해. 아가씨, 미안하다는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가씨, 38년 살면서 한 번도 직장다운 직장 가져본 적 없으시지요? 카페 차려서 8개월 만에 망하고 유튜브 한다고 10,000원어치 장비 사놓고 영상 3개 올리고 그만두고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결혼은 의사랑 하시겠다고요? 강남 아파트 30평대에서 시작하시겠다고요? 사돈한테 예단 5천 보내시겠다고요?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신우이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가씨가 직업이 있으셨다면 카페든 유튜브든 한 가지라도 성공시키셨다면 자기 힘으로 신혼집 한 칸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면
그러면 그 사기꾼이 아가씨한테 접근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사기꾼이 아가씨를 노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은 안 하고 명품 사는 거 좋아하고 의사한테 시집가서 평생 호강하고 싶어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이 아가씨 얼굴에 다 쓰여 있었으니까요.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을 골라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한마디 더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친정집을 담보로 10억 빼서 따님 신혼집 마련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10억은 사실 따님이 평생 자기 손으로 벌어보지 못한 돈이에요. 그 돈을 따님한테 들려보내봤자 따님은 그 돈의 가치를 모르세요. 평생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10억의 무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을지, 어디 가서 어떻게 날아갔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으시지요. 어머니께서 며느리 친정집 한 채로 따님 결혼시키려고 하셨던 그 행동이 결국 따님을 더 망치는 길이었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그때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정아, 너 어떻게 그렇게... 아버님, 저는 15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친정에서 빌려온 3천만 원, 어머니께서 가게 늘리신다고 가져가신 그 돈, 영영 안 돌려주신 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매달 마트에서 번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께 드린 거, 그것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말씀드려야 하겠어요. 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친정집 담보 잡아오라고 한 일은 평생 가도 잊지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시누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군요. 미정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한마디도 안 했지요. 어머니께서 친정집 담보 잡으라고 하실 때도, 시누이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할 때도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혼합의서 양식이 들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어젯밤에 다운받아서 출력해 둔 거였습니다. 여보, 저는 오늘부터 별거 할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실 시간을 6개월 드릴게요. 6개월 동안 당신이 자기 어머니랑 자기 누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보고, 그래도 안 바뀌면 저는 이혼할 거예요. 지호하고 다은이는 제가 데리고 갈 거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아, 잠깐만. 여보, 15년이에요. 15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 미정이가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없죠. 단 한 번도 없었지요. 남편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셨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를 키워주신 건 우리 친정 부모님이에요.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께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도리가 친정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 도리는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저는 며느리 자격을 반납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렇게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오니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의 사기 결혼 이야기가 이미 호텔 안에 다 퍼진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새언니, 정말이에요? 신랑이 의사가 아니래요?
저는 그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사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비에서 지호와 다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그 난리 속에서 어떻게 저를 찾아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호가 저한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나 봤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다 말하는 거.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다은이도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다 들었어. 엄마 사랑해. 저는 그 두 아이를 꼭 안고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지호와 다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날 밤 갑자기 내려온 저를 보시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단번에 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호와 다은이의 손을 꼭 잡으시고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셨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시골집 안방에서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으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외주를 타지 않겠다고. 남편한테는 한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친정 마당에서 남편은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미정이한테 너무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친정의 결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러셨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기는 아는가? 네, 압니다. 어머니 편만 들고 미정이 편을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친정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하신 그 일 저는 막아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남편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랑은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 일에는 우리 가족 한 푼도 안 보탤 거예요. 친정에서 빌려간 3천만 원도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친정 부모님께 와서 사과드리고 갚으셔야 해요. 이 세 가지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미정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시누이는 그 결혼식 이후로 정신을 차렸는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명품도 다 팔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가게도 정리하시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며느리 친정집 담보 잡으려고 하셨던 그 시어머니께서 결국에는 시댁 자기 집 한 채로 시누이 결혼 사기 빚 갚으시느라 모든 걸 정리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직접 내려오셔서 그 옛날 빌려가신 3천만 원을 갚으셨습니다. 사과도 하셨고요.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사돈, 우리 미정이 부탁드려요. 자식 농사라는 게 결국 며느리 농사도 같이 짓는 거니까요. 그 말씀에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남편은 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께 가는 날에도 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혼자 가요. 그리고 매년 명절에는 친정으로 먼저 갑니다. 시댁은 그 다음이에요. 시댁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 부려먹는 일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차를 끓여주시고 시아버지께서 직접 과일을 깎아주십니다. 지호와 다은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다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고요. 가끔씩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그때 진짜 멋있었어.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저는 그 한마디가 15년 외줄타기의 모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며느리의 친정도 가족입니다. 시댁의 도리를 다하는 것과 친정을 희생시키는 것은 절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 사랑이라는 것도 그 자식이 평생 일도 안 하고 명품만 사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 키우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자기 딸을 공주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 공주를 위한 왕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왕자가 없는 공주를 위해 결국 그 옆에 있는 며느리의 친정집을 담보로 잡아야 했던 거지요. 그게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결국 자기 딸을 사기꾼한테 시집 보낼 뻔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부디 친정을 지키세요. 며느리의 도리는 다하되 친정의 평생을 무너뜨리는 도리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실 때도 부디 의사 며느리, 의사 사위, 변호사 사위 그런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기 자식이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키우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또 한 번 그날의 신부 대기실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정집을 담보로 10억을 빌려서 시누이 결혼식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결혼식에 안 가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결혼식이 사기로 밝혀진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사연을 꼭 남겨주세요. 비슷한 시집살이를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또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디 외줄 위에서 위태롭게 걸으시는 모든 며느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줄은 끊어도 됩니다. 끊고 내려와도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줄을 끊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